안녕하세요. 책 읽어드립니다. HJ입니다. 어차피 살 거라면 100살까지 유쾌하게 나이 드는 법. 오늘은 2장 어차피 100년을 살아야 한다면 중에서 가족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랑에 대하여 6번째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죽을 때까지 재미있게 살고 싶다를 출간하고 나서부터 나를 찾는 이들이 부쩍 늘었다. 각종 인터뷰, 강연, 방송에 초청되어 수많은 인연을 맺고 활발히 활동하게 되었으니 나이 들어 찾아온 이 행운이 참으로 감사할 따름이다. 그런데 책을 읽고 찾아온 이들이 공통으로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가 있었다. 바로 3대 13명이 한 집에서 살아가는 우리 집 이야기다. 내가 사는 집은 구기동의 4층짜리 빌라다. 빌라에는 모두 5가구가 살고 있는데 특이한 점은 모든 세대주와 세대원이 나의 아들과 딸, 사위와 며느리, 그리고 손주들이라는 것이다. 내가 재력가라서 자녀들에게 집을 한 채씩 나누어 주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각각의 집은 아들과 딸들 내외가 돈을 모으고 대출을 받아 마련한 버젓한 제 집이다. 우리 가족이 전부 모여 살기 시작한 것은 2003년부터다. 자식들이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일을 하면서 모두 왕성하게 활동하던 시기다. 당장 눈앞에 닥친 육아 문제와 앞으로 부딪히게 될 부모 봉양 문제, 서울에선 좀채 답이 안 나오는 내 집 마련 문제를 함께 모여 살면서 해결하면 더 수월하지 않겠느냐는 장남의 아이디어에서 출발했다. 그 취지에는 부모인 우리는 물론 다른 자녀들까지 공감했다. 하지만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두고는 쉽게 답을 내기가 힘들었다. 아무리 가족이라지만 장성해서 새로운 가족을 이룬 자식들과 나이든 부모가 한 지붕 아래 살기가 말처럼 쉽겠는가. 예기치 않은 갈등 끝에 서로를 미워하게 될지도 모를 일이었다. 우리 가족은 오랜 고민 끝에 각 가정과 구성원의 독립성 보장이라는 대원칙 하에 함께 살기로 합의했다. 집을 지을 때부터 그 원칙을 적용했다. 우리 부부는 살던 집터를 내놓았고 자녀들은 각자의 경제적 능력과 취향, 형편에 따라 집을 다르게 설계했다. 또 출입문을 따로 내어서 사생활이 보장되도록 했다. 독립성 보장이라는 원칙은 생활 규칙에도 적용되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함부로 남의 집에 드나들거나 미리 약속을 잡지 않고 불러내는 일이 없게 했다. 또 가족 공동의 행사는 반장이 맡아서 시간과 장소를 잡아 미리 공지하도록 했고 반장은 6개월마다 돌아가며 맡았으며 각 가정 현관의 비밀번호는 철저히 비밀에 붙였다. 핵가족을 넘어 1인 가구가 대세라는 요즘 3대가 모여 사는 우리 집이 보는 이들에게는 퍽 신선했나 보다. 새로운 가족 실험이라느니 새로운 형태의 공동체라느니 우리 가족을 추워주는 말이 많았다. 따로 또 같이 사는 것이야말로 21세기에 적합한 가족 모델이라면서 부러운 시선을 건네기도 했고 매일같이 밥을 먹고 자주 왕래하는 따뜻한 가정의 모습을 기대하기도 했다. 우리 가족이 어떤 식으로든 매우 이상적으로 보이는 게 분명했다. 하지만 사람 사는 게 별반 다르겠는가? 우리 집이라고 언제나 화기애애하지는 않다. 오히려 서로에게 무덤덤한 편이다. 같은 건물에 살아도 며칠씩 얼굴 못 보기 일쑤고 서로 사는 게 바빠서 속사정을 시시콜콜 알기도 어렵다. 오히려 적당한 무관심 덕분에 지금껏 큰 싸움 없이 잘 지내왔다는 생각이 들 정도다. 아마 정서적으로 기대면서 친밀하게 사는 모습을 기대했다면 크게 실망할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17년째 대가족을 꾸려 살아본 당사자로서 말하건대 대가족은 기쁜 일을 나눌 때보다 아픔과 어려움을 나눌 때 그 빛을 발한다. 2010년의 일이다. 일요일 저녁에 갑자기 장남이 쓰러졌다. 그때 아들 곁엔 며느리와 큰손자가 있었다. 평소 건강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기에 픽 쓰러진 장남을 보고 며느리는 장난을 치는 줄 알았단다. 그런데 며칠 전 아버지가 심장마비로 급사한 친구의 사연을 접한 큰손자가 심상치 않은 상황이라고 판단해 곧바로 119에 전화를 걸었다.
119에 접수를 마치고 나서는 의사인 고모에게 전화를 걸었고 고모는 위중한 상황일지 모르니 최대한 빨리 응급실에 가라는 지시를 내렸다. 다행히 아래층에 삼촌이 있었고 삼촌이 급하게 차를 몰아 응급실로 향했다. 119 구급대보다 빠른 조치였다. 차를 타고 어느 병원 응급실로 가야 할지를 두고 고민할 때 손자의 삼촌이자 내 막내 아들은 얼마 전 강북 삼성병원 응급실이 굉장히 한가했다며 그곳으로 큰아들을 옮겼다. 천운이었는지 당시 강북 삼성병원은 의료평가기관이라서 과장부터 시작해 모든 의료진이 응급실에 대기하고 있었다. 큰아들은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필요한 응급 조치를 받았고 바로 수술대에 누울 수 있었다. 급성 심근경색이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이미 심장 근육의 절반이 죽어 있었다. 단 몇 분만 늦었어도 뇌손상 혹은 사망에 이를 수도 있었다. 가족이 모여 살았기에 응급 상황에 가장 빠르게 대응했고 각자 가진 정보를 모아서 가장 현명한 답을 찾아냈다. 손자의 순간적인 판단, 고모의 조언, 삼촌의 빠른 병원 이송, 이 가운데 무엇 하나만 빠졌어도 정말 큰일 날 뻔했다. 그야말로 가족의 집단지성이 이 아들의 목숨을 구했다. 대가족으로 모여 살기를 정말 잘했다고 생각한 순간이었다. 이후로도 큰아들 내외는 다른 가족들의 손을 빌려가며 위기를 넘겼다. 나와 아내, 다른 자녀들은 큰아들 부부가 병원 생활을 하는 동안 아이들을 돌보고 집안 살림을 도왔다. 아이들도 집안에 다른 어른들이 버티고 있으니 크게 흔들리지 않고 일상생활에 전념했다. 손자는 아직도 그때의 이야기를 꺼내며 내게 말한다. 할아버지가 하신 일 중에 제일 잘하신 일이 우리 가족이 전부 모여 살게 한 거예요. 나도 그렇다. 그때 만약 우리가 뿔뿔이 흩어져 살고 있었다면 어땠을까?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함께 사는 17년 동안 모든 가족이 나름대로 크고 작은 오한을 겪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서로에게 조금씩 신세를 졌다. 위험을 나누어 짊어져서 위기를 매끄럽게 넘어간 것. 그것이야말로 대가족이 준 선물이다. 세상이 나날이 위험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진보한 것 같지만 정말 그러한가? 의학기술의 발달로 인간 수명은 늘었지만 그만큼 긴 시간을 각종 질병과 함께 살아가야 한다. 현대사회는 여성들의 사회 진출을 독려하면서도 육아 문제는 방치하고 있다. 청년들의 교육 수준은 날이 갈수록 높아지는데 양질의 일자리는 되레 줄어들었다. 현대사회의 발전은 예기치 않은 문제들을 낳았고 개인주의 사회는 이를 알아서 해결하라고 한다. 하지만 이런 문제를 개인의 노력으로만 풀 수 있겠는가? 3대 13명이 모여 살자고 마음먹은 데에는 혼자 풀기 어려운 문제를 함께 풀어보자는 현실적인 요구가 있었다. 즉 위험의 분산이자 사회적 안전망의 마련이다. 당장 나이든 부모를 모시는 일부터 그렇다. 함께 살고 나서부터는 오히려 자녀들이 주말을 자유롭게 보낸다. 언제든지 모일 수 있는 물리적인 기반이 마련되니까 꼭 언제까지 모두 모여야 한다는 강제가 사라졌다. 주말을 온전한 충전의 시간으로 보내니 자연히 가족 간의 갈등도 줄었다. 자식들은 아이를 키우는 일에서도 다른 가족들에게 많은 도움을 얻었다. 우선 아이들의 등하교를 할머니인 내 아내가 맡았다. 또 집에 어른이 8이나 되니 언제든지 아이를 봐줄 사람은 꼭 한두 명쯤 있게 마련이다. 자녀들은 마음 놓고 일에 몰두했다. 손주들도 좋은 영향을 많이 받았다. 천문학자부터 의사, 미술치료사, 실험영화 감독까지 다양한 일에 종사하는 어른들로부터 다양한 자극을 받으니 세상을 보는 눈이 깊어지고 진로의 선택지가 많아졌다. 보통은 한 자녀, 많아야 2자녀를 낳아 기르는 요즘 사촌지간에 부대끼며 다복하게 생활하니 사회성은 덤으로 자란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시시콜콜 알려들고 사사건건 간섭하려 들면 문제가 생긴다. 자유롭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알아서 헤쳐나가도록 두는 것이 나이든 부모와 장성한 자녀가 평화롭게 사는 지름길이다. 가족 간에 상처 주지 않고 상처받지 않는 적정거리를 지키려면 적당한 무관심이 필요하다고 나는 믿는다. 하지만 혼자서 해결하기 힘든 문제를 만나면 그때야말로 가족이 모여 힘을 발휘할 때다.
최근 들어 공동육아나 마을 공동체 같은 운동이 활발한데 가족이라고 공동육아를 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 오히려 가족이기에 해체될 위험이 적어 더 안전할 수도 있다. 가족이라서 더 어렵고 더 불편하다고 생각하지 말라. 가족이 가진 지식과 에너지도 당신의 중요한 자산이다. 불안한 사회에서 가족이라는 안전망이 있다면 얼마나 마음이 든든한가. 가족을 나름대로 이용하고자 하면 다양한 방법이 보인다. 그 결과 가족끼리 돈독해지면 그것은 감사한 덤이다. 네. 가족은 정말 소중하죠. 이 내용을 읽으니까 제가 이제 마지막 회 드라마를 볼 차례인데 일본 드라마를 요즘에 조금 보고 있거든요. 거기 일본 드라마 제목이 가족을 모집합니다 라는 드라마예요. 보면은 다 싱글, 그러니까 한부모 가정, 한부모 가정들이 어떤 한 젊은 남자가 가족을 모집한다는 그런 해시태그, 이제 SNS를 이용해서 모집을 해서 가족을 만드는 일인데요. 한부모 가정이라서 힘든 것들도 서로 공유하고 돕고, 또 혼자 사시는 할아버지도 그 건물에 같이 있는데 서로 조화롭게 자기 직접적인 손자, 손녀는 아니지만 그 정서적으로 그 한부모 가정의 아이가 할아버지에게 의지도 할 수 있고 또 사랑도 받고 또 할아버지도 관심을 받고 또 갑자기 쓰러졌는데 또 그 갑자기 그 많은 인위적이지만 새로운 가족들이 병원에 다 찾아와서 위로가 되어주고 응원을 해주는 모습을 보면 진짜 지금 이 핵가족화된 지금 이 시기에 무엇보다 새롭기도 하겠고 또 따뜻한 온정을 느낄 수 있는 또 위로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인위적인 가족이든 실제 가족이든 조금 더 대가족화 해도 이제는 서로 도울 수 있는 여건도 많고 도움 받는다고 생각도 많이 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으니까 좋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저도 부모님이랑 함께 사는데 1층으로 분가하려고 짐은 다 옮겨놨는데 사실 1, 2층 살면은 독립적으로 생활은 가능한데 짐만 보내고 내려가지 않는 이유는 사실 노인이시지만 연로하셨지만 어머니가 직접 해주시는 밥 먹는 것도 편하기도 하고 맛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아프실 때 제가 바로 눈으로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크게 도움은 안 되더라도 심적으로 좀 안심될 수 있게 제가 얘기를 할 수 있겠더라고요. 얘기를 해드리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이 세대 차이가 나는 게 서로가 다 건강할 때는 부딪히는 일이 많지만 서로 힘들거나 정말 도움을 필요로 할 때는 정말 따뜻한 위로와 격려가 될 수 있더라고요. 어쨌든 새로운 가족의 형태가 과거와는 달리 핵가족이 아니라 대가족이 새로운 형태의 가족 같이 들려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말이 통하는 어른이 된다는 것, 소통에 대하여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